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승낙 볼까요? 자, 승낙에서 거기 교재 333쪽에서 3번의 승낙, 4번 동그라미 별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죠. 승낙자에게는 해답 의무가 없다. 자, 이렇게 나오죠. 청약 수용자는 다른 말로 승낙자는 청약자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라 편해요. 따라서 청약자가 무슨 말을 하든 청약 수용자는 이에 대해서 해답 의무가 yes, no인지 해답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질문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만일 3일 내 연락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3일 내 연락이 없으면 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겠다. 3일 내 연락할 의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계약 성립이다? 성립이 아니다? 성립이 아니다. 청약자가 무슨 말을 하든 청약 수용자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이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치한다. 얘들은 일치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치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렇게 나와서 지문이. 맞는 틀린 지문. 요걸 보고도 대답을 끝까지 안 하는 좀 고집스러운 거 봐봐. 본인이 맞는 질문이에요. 승낙도 언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승낙도 오케이 사겠다라고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승낙이 청약자 도달돼 버리면 이때가 효력 발생 시기야. 이때가 계약의 성시가 되는 거고, 승낙이 예외적으로 531조에 단 격지자 간의 시간 오래 격지자 간에는 청약이 발신주라는 거예요? 승낙이 발신주라는 거예요? 격지자는 승낙이 발신주라는 거예요. 잘 속여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격지자 간에 청약을 발신하면 효력이 발생하다. 이미 틀렸어. 모든 청약이란 말만 떨어지면 다 도달시야. 그걸 속인단 말이야. 청약이 발신주가 아니라 승낙은 발했을 때. 격지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승낙은 발신만 시켜버리면 효력이 발생해요. 발신주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낙을 발하기만 하면 승낙 효력이 발신만 시키면 효력이 발생한 거죠. 이때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거지. 맞는 질문이에요. 승낙도 도달주 택했다면 도달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시에 계속 성립하는 거고, 승낙을 발신 택했다면 발신 시에 승낙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곧 이꼴 계약 성립 시기가 되는 거고. 일치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 별 얘기 아닌데 6번 같은 거 528조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표 일단 볼 것이고, 7번의 합체 의미. 자, 합체 의미에서 거기 하나 뭘 보완하려고 그래요. 하나 빠진 게 뭐냐면, 하나 쓰세요. 옆에다가, 맨 밑에다가.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요즘은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또는 차이점. 불합의와 착오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불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합의가 안 됐다면 계약의 불성립이야. 착오는 언제 문제되는 거야? 일단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된 계약이 일단 유효해야지 착오 원인으로 취소하는 것이지, 성립도 안 된 계약을 취소한단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불합의 그러면 늘 나오는 게 숨은 불합의. 근데 말을 쓸 줄 알아야 돼. 숨은 불합의란 두 사람이 만약 갑거리 있다 치면 두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겉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속으로는 이 속이라는 게 실제지 실제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걸 우리가 순불합이라 부르는 거죠. 겉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 순불합이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홍콩 달러, 미국 달러.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지금 광동성에서 홍콩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100만 불에 물건 사고 팔기로 하자. 오케이. 도장 찍었어. 100만 불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계약서 상은. 그런데 수출업자 홍콩 사람은 그 100만 불이 무슨 달러였다? 100만 불이 US 달러를 의미하는 거였다. 근데 미국 사람 수입업자는 그 달러가 무슨 달러였다? 홍콩 달러를 의미하는 거였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하는 사건.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이것은 계약의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성립도 안 된 계약은 차고원이로 취소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갑가리가 나왔는데 두 사람이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어. 계약이 맺어졌어. 맺어졌는데 한쪽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의사와 내가 입으로 표시한 표시가 이것이 양자가 일치하지 않았어. 나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구분 못했어요, 내가. 근데 한쪽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등장인물 중에서 한쪽 사람이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한 계약을 성립했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두 명이 등장인물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된 거야. 두 명이 다 같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내 마음과 내 표시가 무의식적으로 일치하지 않았어. 무의식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난 달러랑 홍콩 달러, 미국 달러를 같은 환율로 알았어. 차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US 달러로 판단 마음을 가지고 홍콩 달러 100만 불 더 찍은 거야. 내 마음,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야. 내용의 차고지. 잘 모르는 거야. 한 사람만 문제가 돼. 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차고예요. 일단 이 계약은 성립하고 일단 유효한 거야. 유효하고 다만 얘가 뭘 추정해서? 차고. 중요분의 차고 추정해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야. 두 사람이 등장했어. 갑자기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내 마음은 US 달러. 내 마음은 홍콩 달러.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 한 명이 문제되는 거 두 명이 다 같이 문제되는 거예요. 두 명이 다 문제되는 거야. 두 사람 모두 문제되면 수문불합의, 계약의 불성립. 여기 따져야죠.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문제되면 차고, 두 사람이 다 같이 문제되면 수문불합의.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개수를 가지고. 헷갈리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넘기시면 계약 성립의 특수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사실은 계약 체결 과실책임 문제는 최근 8년 본 시험에서 24회부터 31회까지 23회부터 8년 본 시험에서 한 번 나와서 한 번. 실제 시험에서는. 이 중요해. 근데 이상하게 기출문제 8년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왜요? 이 배분하다 보면 이게 쳐버리는 거야, 자꾸. 동시항변권도 물어야지, 의원분담도 물어야지, 삼자랑계약 물어야지, 해제 물어야지. 이미 네 번 차버렸어. 청약 승낙 하나 물어야지. 뭐 앞에 서론파트 물어야지. 하여튼 자꾸 이게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계약 체결자 과실책임은 용어 들어오면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한번 단어를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뭐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지 뭐. 계약 성립이 됐어. 쌍방 간에 갑을 간에 계약이 성립했어. 서로 내용 일치하고 사람 일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 합의로 계약이 성립했어. 계약 성립한 날이 6월 21일이야. 이렇게 계약이 성립했어. 그런데 계약 성립 당시에 건물을 사고 팔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한 계약처럼 이 건물은 어젯밤에 6월 20일 밤에 이미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된 건물이야.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 불러. 그냥 지문에 원시적 불능은 이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야. 맞는 거야. 항상 민법은요, 더구나 계약법은요, 아무런 말 없어 원칙을 묻는 거지. 여러분들 계약법 문제 풀 때 언제나 절대로
원시적불 항상 반드시 절대로 무효다. 그렇게 절대 그런 말 안 집어넣어. 절대로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런 말 절대 안 집어넣어. 계약법에서는. 왜? 임의규정이거든. 그럼 임의규정에서 그런 말 집어넣으면 어떻게 원칙일 뿐이지. 그냥 아무나 말씀은 원칙일 뿐이야. 원시적불은 무효다는 맞아. 근데 원시적불은 언제나 무효다라면 얘기가 또 틀려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계약법 문제 풀 때 청약이건 승낙이건 계약 체할 책임, 동작명고 우연부담, 해제지 3장의 문제 때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 항상 일어나 들어가면 일단 틀리는 거야. 아, 임의규정에서 언제나 절대라는 게 여기서 강의규정인가 임의규정인데 원칙일 뿐이야. 무효다. 그런데 좀 더 정밀하게 나오면 원시적불능은 무효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원시적불능이 이게 전부불능이 되었다. 전부불능은 무효이다. 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전부불능 무효이다. 무효이고 다만 무효가 됐고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 계약은 무효됐지만 계약이 철됐는데 원시적불능이 되어서 무효됐어요. 전부불능이 계약은 무효됐지만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는 벌어진다. 이 책임은 져야 된다. 맞아요. 근데 원시적불능인데 이 전부불능이 아니라 원시적불능이지만 이것이 일부불능이었다면 전부불능이 아니라 일부불능이었다면 꼭 이 얘기를 주면서 꼭 나오는 것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날 기억 썼어요. 21일 날 1000제곱미터를 1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근데 이 토지는 계약철 당시에 1000제곱미터 토지가 아니라 9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토지였더라. 매매계약철 당시 이미 수량이 부족해. 이미 또는 일부가 존재치 않아. 마이너스 100은 존재치 않잖아. 일부 멸실이야. 일부 부족이야. 이게 일부불능이야. 그럼 일부불능 문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계약자 발책 문제라 이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항상 일부불능이라면 항상 뭐에 문제가 많냐. 계약자 발책 물을 수 없고 계약자 발책임은 전부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만 쓰는 용어예요. 정확히는 일부불능의 문제라면 이런 식의 문제라면 이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계약 체결자 발책임 문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담보책임 넘어가서 부족한 만큼 100제곱미터 대금을 감액해달라. 계약 목적 달성 안 되면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또 선이었다면 손해배상. 이런 문제를 다뤄야지 일부 불능, 일부 멸실의 문제는 계약 체결 책임을 적용하여는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세밀하게.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는 목적물이 존재했으나 막상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한데 목적을 불나서 없어져 버렸어. 멸시해버리면 막상 그 이행기에 이행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행하려고 없죠. 매도인이 건물을 명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 없고 원인을 왜 불이 났는가? 왜 후발적 불이 났는가? 이 원인을 꼭 따져본다? 안 따져본다? 따져본다. 원인을 따져봐야 돼. 왜 불이 나는가? 원인을 따져봐야 돼. 원시적 불능 원인을 따지잖아. 왜 목적을 존재하잖아. 원인을 따지지 않아. 근데 이건 꼭 따져. 원인을 따져봤더니 이것이 채무자의 기책사유로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됐더라. 여기서 항상 계약법 문제 풀 때 뭐 원시적 불능을 풀든 후발적 불능 문제 풀든 우연부담 문제 풀건 계약 결정 물건 채무자 그러면 누굴 상상한다? 매도인. 건물 매도인을 채무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매수인을 채권자. 매매한 목적물에 관해서 매수인이 채무자고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 지잘못 불을 냈더라. 그럼 이거 뭐로 넘어가야 돼, 이거는? 그냥 유효한데 지잘못 불을 낸 거야. 잔금치 3일 전날 부부싸움하다가 이 집 부부싸움 화끈하다 그랬지. 제가 뭐 찾는다고요? 휘발유. 불사질로 끝내자 아주. 매도인 지잘못 불을 낸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은 겨 유효한데 이행 못 하잖아. 이행 불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겨 유효한데 이행 불능의 문제. 이행이 불가능해.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
계약 이행 못하잖아. 계약 이행 못하고 있잖아. 모자랐다.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채무 문제로 넘어가서 매도인 지잘못을 불을 냈더라. 잔금식 3일 전날. 그렇다면 이 문제 넘어가기 때문에 매수인은 채권자죠. 이 건물 매수인은 매도인이 뭘 물으라는 거야? 이거 물으라는 거야. 이거. 이 책임 물어서 계약의 해제권. 해제한다. 이행 불능은 뭐 한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은 계약의 해제한다. 해제해. 해제를 해야지만 원상회복을 하죠. 내가 치른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그리고 플러스 뭘 들어가요?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이 문제로. 그런데 채무자 기착서 없이 얘 잘못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잔금식 3일 전날 벼락 맞았어요. 또는 제3자의 과실로. 3자가 누구예요? 3자가? 빌라 펜션, 그렇죠. 빌라 펜션을 매매했는데 잔금식 3일 전날 옆집에 불을 냈어. 불이 옮겨 붙었어. 이 매매한 빌라 연립으로. 넌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3자 잘못으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의 문제로 넘어간다? 오염 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우리 오염 부담에서 누굴 택하고 있다?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가 원칙이다. 누가 모든 채무자 누구라고요? 매도인이 모든 손해를 다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오염 부담의 말뜻이 뭐예요? 일본식 한자 용어인데 오염 부담.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손해 보는 사람, 어떤 손실을 감수하는 사람을 오염 부담 진다. 모든 손실은 누가 부담해라? 매도인이 부담해라.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져야 된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른다? 채무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원칙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오케이. 그 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넘어가면 판례는 지금 제가 판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렵지 않아요. 대원 판례에 따르면 대원 판례는 오로지 535조 이게 원시적 불능을 규정한 거야. 535조 이외에는 일체 이거 535조 이외에는 일체 판례는 계약자 책임은 인정치 않는다. 오로지 어떤 경우만 인정해요? 535조. 딱 이 경우만 이 단어 쓰라는 거야. 이 경우 외에는 일체 인정하잖아. 판례가 말하는 계약 책임은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의견상 계약이 일단 쌍방한 계약이 뭐 됐을 거?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을 거. 성립된 계약에서만 이 문제가 벌어져요. 성립이 돼야 돼요. 따라서 판례에 따라 대원 판례에 따라 우리 대원 판례에 따르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된 계약의 교섭 단계, 계약의 준비 단계 아직 계약서 사인 안 한 거예요. 도장 안 찍은 거예요. 근데 준비 단계에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를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 갈체 문제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이 이거야. 학자들은 모두 인정해. 일단 성립이 돼야 돼. 성립된 계약이 뭐가 되었을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불능? 원시적 불능도 전부 불능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 성립 계약이 뭐가 되었을까? 무효가 되었을까? 이 세대가 나와야 돼. 이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거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면 뭐 경과실 원인으로 착오 원인을 취소했을 때 뭐 실력 배상이 어떻고 계약의 준비 단계에서 실력 배상이 어떻고 그런 것도 다 학설이야. 학설. 판례는 이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 이거 외에는. 자, 그렇지만 계약 자체는 뭐였더라도 이때 일방으로 누굴 상상하자. 건물 매도인이 건물 매매 체결했는데 간벌 불러서 없어진 걸 매매한 거예요. 매도인이 타방에게 법적으로 타방이 나와. 타방. 매수인에게 뭔가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때 매도인이 매도에 지은 책임을 우리 무슨 책임이라고 본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진다. 지는데 매수인에게 계약은 무효됐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철 발생을 치려면 매도인은 악의, 알고 있었다 악의, 또는 유가실, 유가실일 것. 타방 매수인 이 책을 치려면 매도인 매수인한테 계약 절차를 치려면 매수인은 선의, 나는 몰랐다. 그리고 and 무가실일 것. 이걸 갖춰야 돼. 이거 안 갖추면 이 책임 안 져요. 이때 타방 매수인의 선의 무가실은 추정해 주는 거. 추정한다. 따라서 입증책임 누가 지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지라는 거. 잘했어요. 판사님, 간방에 불나서 없어진 건물임을 얘도 알고 있었어요. 얘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얘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얘 무가실이 아니라 유가실입니다. 증거 되겠습니다. 내가 입증 책임은 매도인이 지는 거야. 매도인이 입증해내야 돼. 그러면 이 책 면할 수 있어요. 입증이 못하면 이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에게 계약 책임은 진다 치는데, 이때 만약 매도인 매수인에게 계약 책임을 진다면 이때 손해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배상해야 될 것이냐. 자, 계약 절차는 실내익 배상, 이행익 배상. 실내익 배상, 이행익 배상. 실내익 배상. 이행익 배상이 아니라 실내익은 배상한다. 우리 실내익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자? 부대비용 정도. 있지도 않은 건물 산다 나갔잖아. 지금 6월 21일 날. 이미 없어진 건물 산다 나는 바람에 매수인이 하루 일 못해서 일당 교통비 깨진 게 있어요. 잡비 깨진 게 있어요. 뭐 등등등. 이런 게 합쳤더니 한 30만 원 돼. 부대비용 깨진 거. 이거 물어주면 실력배상에 부르는 거야. 실력배상이 원칙이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이 실력보다 더 액수가 더 이행이 더 적더라. 액수가 더 적더라. 액수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이때는 어디 배상한다? 더 적은 이행이 범위 내에서만 배상한다. 실내익이 부대비용이 한 200 깨졌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행이익은 50만 원 빼게 안 돼. 얼마 벌어줘라? 50만 원.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실력 배상이 원칙이나 단 이행이익이 실력보다 더 적을 때는 적은 이행이 범위 내에서만 배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얘기고. 근데 전 나오면 전 여기 단자식 문제.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해놓고 17회 때 한 번 나왔다고 한 번도 안 나왔잖아. 10몇 년이 지나도 안 나오잖아. 물론 한 번 제가 심화해서 정리했어요. 이건요. 전주 우석 때 교직원 채용 사건. 합격 통지 보내놓고 채용하지 않은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정리한 거 한번 보셔야 돼. 네. 그런 다음에 어딜 갈 것이냐. 어딜 먼저 정리할 것이냐면 동시학명권 문제보다 먼저 우연부담 문제를 정리할 거야. 먼저 341쪽 봐봐요. 341쪽 우연부담 반드시 나오죠. 여기도. 왜? 이건 짝이잖아.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결정 문제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짝을 이뤄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연부담. 우리 우연부담은 법조문이 두 조문이에요. 이게 537조, 538, 딱 두 조문이 있어요. 두 조문. 우연부담하는 법조문 두 조문이 있어. 그렇지만 이 우연부담하는 법조문도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원칙일 뿐이야. 그래서 강규정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연부담 문제 풀 때 달리 정한 의사가 있다면, 특약이 있다면, 그런 단어만 들어가면 다 맞는 거 틀리는 거야. 다 맞는 거야. 이 강규정이 아니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 특약도 없고 의사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달리 정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하고, 항상 해서 우연부담 문제 풀 때, 이 다음에 제가 강조하지만 제3자란 계약 문제 풀 때, 동시학명 문제 때, 특약이 있다면, 배제 특약이 있다면, 달리 정한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아무런 말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연부담 문제는 일단 뭐의 문제야? 써보는 거야. 지문을 써보는 거야. 후발적 불능의 문제야.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아니야. 후발적 불능의 문제인데 후발적 불능에서 쌍방에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 아무런 잘못 없이 천재지변이나 삼자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또 우연부담 용어는 쌍무계약에서 이 쌍무계약 특징이야. 쌍무계약에서 이런 문제 벌어지는 거지 일방만 의무적 편무계약에서는 우연부담 문제 벌어지지 않아? 절대로라는 거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란 말이지 절대로 말은 아니니까 특이하기 때문에 편무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 근데 원칙은 쌍무의 특징이야. 쌍무에서 뭐라 부르는 거냐면 이게요. 쌍무계약은 서로 계약에 차이되는 후에 쌍방의 의무를 부담한 쌍무는 세상에서는 공평의 원리라는 게 있어. 이 공평의 원리에서 쌍무계약은 채권채무, 의무제기, 채권채무, 권리의무, 채권채무의 성립, 쌍무는 채권채무의 성립, 채권채무 이행. 그 채권 소멸이 서로 쌍무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야.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야. 이게 공평하다는 거야. 쌍무는요,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는 거야. 자, 매매계약 차를 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 매매한 목적 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성립하여야 타방 매수인도 대금지 의무가 성립하는 거야. 만약 매매계를 맺었는데 매도인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 매수인도 대금지 의무는 성립하지 않아. 이게 공평하잖아. 일방의 채가 성립하여야 타방이 성립한다. 성립상의 견현, 이행상의 견현, 쌍무는 한쪽 사람 이행 채무할 때까지 내 의무 제공을 거절하면서 내가 잔금 치르는 거, 대금 치르는 거와 매도인 시기에서 매매한 목적물 명도하는 층부터 같이 하자. 왜 나만 먼저 하라 그러냐? 이행상의 견현성. 내가 먼저 이행하는 게 아니야. 같이 이행하자는 거야. 또 쌍무는요, 일방의 채무가, 한쪽 사람 채무가 걔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 없이 소멸하면. 자, 매매한 목적물이 잔금치 3일 전날, 천재지변들은 모두 멸시됐어. 멸시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3일 뒤에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걔 잘못 아니잖아. 잔금치 3일 전날 벼락 맞아서 불났어요. 잔금치 3일 전날 옆집 불이 옮겨 붙었어요. 없는 건물 나보고 어떻게 넘기라는 게 매도인 잘못이 아닌데. 그럼 매도인 잘못이, 쌍방 잘못이 이런 벌어지면 매도인은 약속하는데 목적 인도 의무가 없는 거야. 면하는 거야. 그럼 타방인 매수인도 대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함께 소멸되는 거야. 쌍무계약은 일방의 채무가 걔 잘못 없이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게 바로 우연부담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응? 그래서 우연부담을 쌍무에서 존속상의 견현성이라 불러요. 일방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부담 문제 풀 때 주의할 문장들이 나와요. 우연부담 어렵지 않아. 사례 문제 나오면 뻔해. 건물을 매매했는데 매매한 토지가 벼락 맞아서 천재지변으로 멸시했다.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행기 전에 매매한 토지가 수용당했다. 수용당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넘길 수는 없단 말이야.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항상 그 지문이야. 옆집 불이 옮겨 붙었다. 사례는 뻔해. 딱 읽으면 알아, 우연부담 문제. 근데 우연부담에서는 누구한테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용어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해제는 법정 해제의 줄임말이야. 뭘 잘못이 있어야지 해제를 하지. 누구 잘못이 있어야지. 이거는 아까 우리가 분류할 때 후발적 분류된 원인이 매도인 지잘못으로 불을 냈더라. 그때 해제 플러스 그때 쓰는 용어지. 이건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해제란 말이 없어요. 또 우연부담 문제에서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용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손해를, 모든 손실을 누가 감수할 것이냐? 매도인이 감수할 것이냐? 매수인이 감수할 것이냐? 손해를 감수한다는 말이 있을지언정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일은 없어. 뭐 잘못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하지. 이 단어가 없다. 하지만 우연부담 문제 풀 때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또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부당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부당이득 반환이요? 이미 치렀던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지. 받은 것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부터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입니다. 받은 거 돌려줘야죠. 그럼 매수인도 쫓아와서 내가 이 쳐도 계약 충동 돌려달라.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줘야지 받은 계약금 충동금은요. 그죠? 우연부담 문제에서 때에 따라 매수인은 채권자는 매수인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선택. 요즘 시험 문제가 항상 여기 관련돼서 나와요. 최근에 기출문제는 선택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또는 인정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대상 청구 선택하면 채무자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은 거절한다, 거절치 못한다. 다만 매수인도 채권자도 대상 청구를 선택했을 때는 자기 의무는 제공해야 돼요. 제공하면서 이걸 주장해야 돼. 자금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잔금은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치르면서, 자, 토지를 매매했는데, 2명 5천 평을 10억에 사업하기로 하자.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이 한 번 있어서 한 달 뒤에. 중도금 4억 치르고, 2달 뒤에 장 5억을 치르기로 한다. 중도까지 넘어갔어. 중도까지 넘어갔는데. 중도 넘어간 지 이틀 뒤에 갑자기 택지 무슨 지로 지정되면서 수용 일자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수용은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매수인이라면. 중도가 치는 땅이 수용당했어. 수용 일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매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지 뭐. 내가 치렀던 계약 중도금 돌려받고 잔금 치를 필요 없고 이대로 끝내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용보상금이 10억 이상 나올 것 같아. 10억 나올 것 같아. 나는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치를 테니까. 그 수용보상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 문제인가 재작년 문제가 이제 헷갈리네? 은퇴할 때가 됐어.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는 헷갈리니, 선생님이 아주. 이때 매수인은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해라. 잔금을 치르면서. 이렇게 주장하면 매도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용보상 청구권을 양도하라는 거지.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 잔금 치르면 수용보상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이 얘기는 아니야. 매도인 네가 받을 수용보상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지. 잔금 치르면 수용보상 자체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이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우연부담은 채무자주의, 모든 건 다 매도인이 지는 채무자주의가 원칙이나 모든 손실은 다 우연부담은 다 매도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같은 경우는 우연부담 문제가 채권자주의로 전환되는 예외가 있다. 채권자주의 전환. 우연부담의 전환. 우연부담의 채권자주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모든 손실 누가 보라는 거야? 매수인이 지라는 거야. 모든 손실은 다 매수인이 부담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연부담의 채권자주의 전환했다는 얘기는 모든 손실은 다 부동산 매수인이 손실을 다 감수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때 위험이 전환되느냐? 세 가지. 첫째, 시험 문제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져야 돼. 받은 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부터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져야 되는데 매매계약 맺으면서 쌍방간에 건물 매매계약 맺으면서 특약이 있다면 위험이 전환돼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여기뿐 아니라 해서 제가 어디를 태우든 3자란 계열,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3자란 계열 보건, 동시학명권 문제를 풀건, 우연부담 문제를 풀건, 어딜 풀건, 특약이 있다면, 정한 바가 있다면, 그대로 가는 거야. 건물 매매를 쓰면서 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하고 당구장 찍었어, 이렇게. 당구장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계약서 말미에 찍고 나서 특약사항. 그러더니, 건물 매매에서, 펜션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 인도시까지, 매매 목적물 명도시까지 모든 우연부담은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 이 말자 집어넣었어. 잔금치 3일 전날 벼락 맞았네. 잔금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지. 뭐라 써서 계약서에?
명도시까지, 그 이행기까지, 인도시까지 모든 손실은 다 우연부터 누가 지기로 한다?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 채권자 누구예요? 매수인. 그러면 장을 치러야 돼요. 특약이 있을 때. 그런 특약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매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란 법이요. 토지야 뭐 영안에서 그런 일이 없죠. 건물은 불나지 말란 법 없고 옆집에 불이 옮겨 붙지 말란 법 없어. 그럼 우연부터 특 넣으면 안 되겠지, 매수인이. 제가 왜 넣었다 그랬어요, 매수인이? 몰라서. 우연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채권자가 쟤를 얘기하는 건지 나를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 도장 왜 찍었어? 몰라서. 모르면 뭐 하자? 물어보자. 계약서 쓸 때는 내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한 단어 나오면 짚어야 돼, 반드시. 응? 이게 무슨 뜻이냐? 응? 짚어야 돼.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오면 끝까지 찝찝해, 그게 아주. 응? 특약 넣을 때 그런 거. 조금이나 마음에 걸리면 안 넣겠다라든가 무슨 뜻이냐를 짚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 아이, 뭐, 사람이 괜히 꼬치꼬치 막 그러면 또 까다로워 보이잖아. 사람이 까장스럽고 까다로워 보이잖아. 난 좋은 사람이걸랑? 난 좋은 사람에 대한 그거 있어요. 뭐라는 거지, 그거? 난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어떤, 그래, 그렇지. 그런 게 있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사장한테 좋은 사람이야. 난 아마 따지질 않아요. 그런데 불나면 잔금 치러야지. 그렇죠? 특약이 있다면. 세 번째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채권 수령 지체란 말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잔금 치른 날에 장을 못 치렀어. 장을 원래 6월 17일이었어. 근데 잔금질을 못 하고 있었어. 잔금질을 못 하는 와중에 6월 20일 날 벼락 맞아서 불났어. 잔금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치러야죠. 원래대로라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6월 17일부로. 채권자 수령지체가 잔금직을 연체 중에. 또 하나는 채권자 기책사유로 매수인 지 잘못으로 불을 쏴질렀어.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는 위험이 전환된다. 왜 전환된다는 얘기는요. 매도인은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 잔금 지급을,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요구하면, 그럼 잔금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치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위험이란 전환돼 버리면 매도인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 지급 요구할 수 있다. 위험 전환했다는 뜻이에요. 됐잖아. 다 봤네. 하나도 안 빼려고 봤네. 그러면 교과서가 너무 산만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우연부담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우연부담 양이 작아요. 실제 교과서도 3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반드시 나와. 3년 연속 나왔어. 그렇지만 이거 지문. 이거 외에는 없어. 다른 거 없어요. 100% 맞아야 돼요. 자, 보시죠. 공부만 잘한다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분, 난 공부는 잘하는데 맨날 실려온 데에 떨어졌다 그러면 억울해 하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시험 연습이. 자, 동시학명권 볼게요. 336자 동시학명권. 갑자기 시험 얘기하니까 숙연해지네? 이거 웬일이야? 시험 본다더니 갑자기 숙연하고 진지해지시는 것 같아. 시험 보는 날은 축제 날이야, 축제. 빨리 시험 끝나 맥주 마실 생각만 해. 동네. 가서 확인만 하고 오는 거예요. 당황만 하면 다 붙어요. 자, 동시학명권은 과거에는 성인 요건이 잘 나왔어. 그 학문적인 거, 막 어려운 사례 문제, 어려운 판례 문제, 장문의 문제. 그래서 항상 계약 총론의 사람들 동시학명권 문제를 가장 머리 아파했어요. 이 장문의 지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최근 한 6, 7년만 놓고 보면 동시학명 문제 장문의 지문 묻지 않았어. 빡딱 쳐놓고 동시학명권 고르시오, 아닌 거 고르시오. 짤막짤막하게 물었지. 너무 학문적이고 이렇게 옛날처럼 복잡한 사례 문제 물은 건 옛날 과거의 스타일인데, 그래도 몇 군데는 봐야죠. 몇 군데는. 일단 동시학명권을 보자면, 물론 이것도 536조. 우리 교재로 따지면 몇 페이지예요? 336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336쪽에. 동시학명권은 세상을 살아가는 공평. 이 공평의 원리에서 이것이 인정되는 거야. 이것이 공평하다는 거야. 또 동시학명권은 쌍무계약의 특징이야. 쌍무계약에서 이 문제가 벌어져. 그런데
요즘은 참 그전에는 문제가 유치했어. 동시상명권은 쌍무계약에 하나여 발생한다. 하나단 말이 되면서 틀리는 거야. 쌍무계약이 아닌 데서도 얼마든지 동시상명권 발생해. 세상 공평을 위해서. 응? 그냥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이제 하나여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임의적이니까. 응? 쌍무계약에서 뭐라 부르는 거냐? 이것이 이행상해. 용어를 쓸 줄 알아야죠. 이행상의 견연성이라고 불러요. 같이 이행하자. 그렇죠? 또 쌍무계약에서 동시상명권은 두 사람이 계약 맺을 때 합의해서 성립하는 겁니까? 합의 안 해도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계약 쓰면서 내가 잔금 치르는 거야. 매도인 당신이 소유권 이전을 필요해서 교부하는 것은 서로 동시상명 들어가기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쌍방 간의 합의로 합의하여야 하면 틀려. 합의하지 않아도 쌍목에서 법률에 물론 이제 임의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계약 쓸 때 특약상 잔금 치르는 거야. 매매한 부동산 명도하는 것 사이는 동시상명 추정하기로 하자. 그런 걸 쓸 필요 없어. 안 써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야. 그렇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동시상명권 당연히 인정돼. 쌍무에서 공표원리상. 그렇지만 합의로서 동시상명권을 동시이행 항변권을 합의로서 배제. 동시상명 안 하기로 하자. 배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넘기지 않아도 잔금 먼저 치르기로 하자. 잔금 먼저 치르고 나서 이전 등기는 3개월 뒤에 넘겨주기로 하자.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잔금 먼저 지급해야 동시상명하면 안 되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동시상명이지만 합의가 있다면 합의로서 동시상명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요. 또 동시상명권은 아무 때나 동시상명 취하는 게 아니야. 쌍무계약에서 항상 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그래. 전제. 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청구해 왔을 때 상대방은 나한테 뭔가 청구해 왔어. 상대방이 청구해 왔을 때 비로소 나 지금부터 동시상명이야. 이 동시상명 한단 말 있는 거지. 가만히 밥 먹다가 에이 내가 먼저 얘기했어. 나 동시상명이야. 그런 말 없어. 응? 상대방 어떻게 청구해 왔을 때 비로소 상변하는 거야.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는 자기 의무를 나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그때 얘가 뭐라는 거야? 청구받은 사람이 네가 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상대방 네가 뭐 할 때까지 나도 못해라고 뭐 하는 거야? 버티기 하고 연기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청구도 안 했는데 항변한단 말은 없어요. 항상. 자, 이렇게 왔을 때 하는 건데. 또 이 동시상명권은 언제까지? 무한정 항변하는 게 천이 아니야. 그래서 동시상명권을 이렇게 얘기해요. 학문적인 얘기만 쓰는 거야. 동시상명권을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내 의무 제공을 연기하는 것 뿐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예전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영구적 항변권이야말로 영원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임대인 씨, 나 보증금 빼줄 때까지는 임차 목적 반환을 거부한다. 동시상변이야 지금부터. 그러다 보증금 빼주면요. 임차부터 넘겨줘야지. 매도인 씨가 소유권 이전의 편 교부할 때까지는 나 잔금 못 치러. 그러다가 걔가 교부하면 당연 치워야지. 상대방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내 의무 제공을 연기하는 것 뿐이지. 영원히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동시상변을 주장하는 거야. 이때까지만. 이 편이에요. 그런데 이 동시상변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요? 나 이 대답 안 들은 거로 할게요. 한번 안 들은 거로 할게요. 내가. 지금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우리가 지금 계약법을 배우고 있어. 근데 굳이 물권이라 대답한 이유는 뭘까? 물권법도 아닌데. 채권이에요. 동시상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누구끼리? 당사자끼리, 니네 둘끼리. 니네 둘끼리 주장하는 거야, 둘끼리.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둘끼리만 동시상면 주장하는 거지. 경락자한테, 제3자한테 동시상면이라는 말은 없는 거지. 유치권은요?
물권이니까 누구한테 인도거절 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인도거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동시한명권 둘끼리만 주장하는 거야. 둘끼리만. 채권이야, 채권. 당연히끼리만 주장하는 거지. 제 3자한테 동시한명 주장한다는 말은 없는 거야. 이거 물건이 아니야. 매도인과 매수, 임대인과 임차인. 얘 둘끼리만 주장해. 그렇죠? 또 채권이기 때문에 동시한명 채권. 쌍무역에서 발생하는 동시한 하나의 권능의 권능. 동시한명은 권리가 아니에요. 동시한 권리랑 틀려. 동시행의 항변 권리랑 틀려. 동시항변 권능이야, 권능. 쌍무역의 한 내용이야, 내용. 한 내용이지. 무슨 독립한 권리가 아니야. 유치권 독립한 권리지, 그거야. 독립한 물건이니까, 유치권은. 하나의 권능이야, 권능. 권리 한 내용이야. 쌍무역의 한 내용, 권능인데, 어제 채권이야. 따라서, 동시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걸려요. 동시항변 무한정 인정하지 않아. 10년 지나면 동시항변 다 없어지는 거야. 유치권은 물건이야. 소멸시효 안 걸려. 이건 소멸시효 걸린단 말이야. 10년 지나면 동시항변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제 성립 요건부터 이제 몇 군데 볼 건데, 10분 쉬었다가 동시항변권, 성립 요건 보고, 3저랑 계약 보고 합시다. 10분 쉬었다 다시.